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원장 허익진입니다. 오늘은 비염, 비중격 망곡증, 비밸브 협착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부학적 구조를 설명드릴게요. 자, 코를 보시면 코라는 집에 지붕이 있고 이 지붕을 받쳐주는 가운데 담벼락이 있는데 비중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코 안에 보시면 코 안이 뻥 뚫린 게 아니라 반 정도 양쪽에 이렇게 손가락 같은 게 지금 보이실 텐데요. 내시경으로 봐도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의 기능은 우리가 숨 쉴 때 들어오는 먼지를 잡아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지를 잡고 숨구멍, 그 다음에 가운데 이 담벼락, 비중격이란 이게 정상적인 코의 구조가 되겠고요. 이 반대쪽 콘데 보시면 이 사람은 필터가 굉장히 많이 부은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비염 환자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사람 CT를 보시면 지금 이 담벼락, 비중격이 많이 휘어서요. 면적에 비대칭이 와 있습니다. 넓으니까 굉장히 커졌죠. 비염이 와 있고요. 반대로 좁으니까 지금 굉장히 찌그러져 있는데 이 비대칭이 생기면 이 아이도 가만히 있지 않고 나도 커질 거야. 내 공간 안에서는 최대한 커질 거야 하고 부풀어서 비염이 옵니다. 그때 동시에 그럼 형이 좀 양보할게. 큰아이가 쪼그러들어요. 그랬다 1시간도 안 돼서 안 되겠는데 다시 이렇게 해서 24시간을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축이 휘어있는 비중격 망곡증이 오면 비염은 양쪽 다 따라오게 돼 있고요. 그때 환자가 호소하는 제일 주증상이 번갈아 막혀요. 잘 때 이쪽으로 놓으면 이쪽 콧구멍, 저쪽으로 놓으면 저쪽 콧구멍, 열리네 막히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적응이라는 것도 있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코로 숨쉬며 살았는데 정상이 뭔지 나는 몰라. 나는 그냥 이게 편안해 안락해. 이런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중격이 휘어 있고 비염이 심한 사람의 경우 제가 이 휘어 있는 비중격을 똑바로, 그 다음에 이 부어 있는 비염은 쪼그라뜨려서 더 이상 부풀지 않게 이렇게 수술을 해드리는 겁니다. 먼저 비염 수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비염은 우리가 이제 고주파라는 기구를 씁니다. 옛날엔 레이저라는 기구, 요새는 고주파라는 기구를 코 속에 집어넣어서 보시면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이제 아이인데요. 비염 수술의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나는 잘 부어, 또 많이 흘러, 콧물, 재채기, 가려움 이런 걸 합쳐서 우리가 알러지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염 환자가 오실 때 보통 물어보는 증상도 크게 두 개입니다. 막힘, 알러지 증상 얼마나 심하세요? 그 다음에 치료도 이 두 가지입니다. 화상을 입혀서 볼륨을 찌그러뜨려서 막힘을 해소해 주고요. 또 화상을 입은 피부는 땅구멍이 줄기 때문에 이 콧물의 분비가 주는 거고, 뻣뻣하고 딱딱한 피부는 당연히 알러지 반응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결론은 알러지와 막힘을 잡아주는 게 비염의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를 지금 화상을 입혀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고요. 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살은 어디나 뼈가 있으니까 살이 붙어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 빨간 이 부풀은 이 점막을 갖다 고주파로 이렇게 쪼그라뜨렸는데도 이 코 안에 공간이 좁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가 밀어줘. 이 공간을 더 넓힐 수가 있거든요. 이걸 이렇게 부릅니다. 외향, 바깥 외자를 써서 바깥쪽 방향 골절. 그래서 비염 수술은 누구나 이 고주파, 그 다음에 외향 골절 이 두 가지가 믹스가 됩니다. 근데 이제 누구는 뭘 더해 덜해는 여기서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지만 이게 믹스가 돼야 원하는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보통 환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비염은 수술이 잘 되면 저는 재발 얘기는 안 합니다. 수술이 안 되면 그건 그냥 안 된 겁니다. 재발이 아닌데 처음부터 수술이 덜 된 거를 자꾸 재발이라고 인터넷이고 유튜브 가나 다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골절을 적당히 또 화상을 적당히 입혀 이게 중요한 건데 골절이 안 돼, 화상이 덜 돼, 뭐 안 돼, 많이 돼 이러면 이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이건 재발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수술이 덜 된 겁니다. 근데 적당히 골절시켜 화상 입혀 그러면 공간도 좋고 숨쉬기도 편한데 피부가 뻣뻣하고 딱딱하고 분비가 줄어있는 이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살이라는 게 세월이 1년, 2년, 3년 조금씩 지나가게 되면 상처를 입은 이 피부는 어떻게든 자꾸 내 이 정상적인 피부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뻣뻣하던 피부도 조금씩은 부드러워지면서 늘어지고 또 분비, 땀의 분비도 조금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상태를 만들 때 정상이 아니고 일부러 정상의 2배, 그래서 3배 반까지 넓게 해놓습니다. 술을 하나도 안 드시는 분을 보통 2배 정도 해놓으면 이게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픽스가 됩니다. 그동안 점막이 조금씩 부드러지면서 늘어지고 또 분비, 콧물도 조금씩 늘어나서 원하는 공간과 결과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려도 수술 전하고 똑같이 부풀어 오른다. 그거는 재발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는 겁니다. 또 하나, 나는 술을 좋아해. 그럼 술을 안 드시는 분보다는 코 속에는 혈관을 더 팽창시키고 결국은 점막을 더 부풀리는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술을 안 드시는 분하고 똑같이 공간을 만들어 드리면 안 되고요. 최대 3배 반까지 더 넓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외향 골절이라는 겁니다. 술을 드시면 드시는 대로, 안 드시면 안 드시는 대로 제가 거기에다 다 공간을 맞춰 드리고 보통 1년 정도의 경과를 보러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보통 100을 수술해 드리면 95 이상, 95, 96, 97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비염 수술 잘한 것 같아. 당신을 잘 초이스한 것 같아. 와서 이야기 하십니다. 이게 이제 제가 수술한 환자인데요. 수술 전 사진이고요. 이게 수술 3주째입니다. 그리고 이게 수술하고 6개월째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점막이 다시 이렇게 조금씩 늘어진 게 보이실 겁니다. 이 공간이 제가 이 넓어요 좁아요 물어보시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좁은데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수술 전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굉장히 넓은 건데 그냥 보이게 약간 좁아 보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걸 보여드리면 어우 시원해 넓어 그러는데요. 요건 점막이 메마른 겁니다. 이러면 건조한 코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돼야 다시 촉촉한 내 코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이면 100 다 요걸 목표로 수술을 해드리고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이제 환자분들이 비염 수술 또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가 뭐냐면 아니 그럼 정상적인 피부에다가 이렇게 화상을 입어도 괜찮아요? 요 얘기를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화상을 입은 피부가 정상이 아닌 겁니다. 비염 환자의 콧살은 정상보다 더 많이 붓고 또 땀에 콧물의 분비도 더 많은 다한증 환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화상을 입혀서 볼륨을 쭈그러뜨려 놓고 또 분비도 거의 없앤 상태였다가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다시 부피가 늘어나고 분비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수술 전하고 똑같아진다.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험이 없는 겁니다. 재발이 아니고. 그걸 이제 많이 해본 건 결국은 이제 경험이 많아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간을 넓혀드리면 환자분들이 와서 야 그래 참 코가 시원하고 편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제가 수술해드린 환자분의 한 5% 정도가 코는 시원한데 아까 말씀드린 콧물, 재채기, 가려움 이런 알러지 증상 이거는 나는 개선이 안 된다 이런 분들이 한 5% 정도 있으세요. 제가 아까 이 수술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고주파 수술이라는 게 볼륨도 들이지만 이 피부를 뻣뻣하고 딱딱하게 만들고 분비를 줄여서 콧물도 줄여주고 또 알러지 반응에 대한 민감도도 뻣뻣하고 딱딱하니까 줄여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알러지 반응도 줄어드는 게 맞는데 나는 똑같아 이런 분들이 한 5% 나오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이 수술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피 검사를 할 때 알러지 검사라는 걸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 알러지 검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발 물질이 나오면요, 그 유발 물질에서 추출액이란 걸 뽑아요. 그래서 그 추출액이란 걸 뽑아서 약화시켜서 주사액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몸에다가 재투여. 지금 이제 흔하게 하고 있는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이런 거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약한 자극을 몸에 줘서 내 몸 안에 이제 면역이 생겨서 이렇게 들어오는 적에 대해서 성벽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면역 주사, 면역 치료라 그러는데 이게 과거에부터 있었습니다. 좀 부작용 또 가격이 비싸 이런 것 때문에 보통 이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맞는데 보통 대학에 가서 이제 실행을 많이 합니다. 요게 요새는 이 알약, 물약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혀 밑에 넣고 매일 하나씩 넣고 이렇게 빨아먹으면 됩니다. 요게 이제 주로 나온 이유가 이 아주 어린 소아들의 경우 이 면역 치료를 못하기 때문에 이 소아들을 위해서 알약, 물약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설화 면역이라고 합니다. 혀 밑에 넣고 빨아먹어서. 그래서 이 수술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이 알러지, 콧물, 재채기, 가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만족을 못해 그러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수술 전에 미리 검사해 놓은 이 알러지 검사 결과를 보고요. 이 검사 결과에 따라서 면역 치료를 같이 병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실비보험이라는 거에 혜택을 적용받으세요. 검사 결과만 나오시면. 그래서 이것도 편리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이 비염 수술을 한 100명을 해드리면 그 중에 그럼 과연 이 면역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과연 몇 프로나 될 것이냐. 보통 보면 한 5% 미만, 10%도 안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수술 전에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막힘과 알러지의 비율은 얼마나 되냐를 물어보는데, 알러지 비율이 높다고 말하시는 분들도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는 그렇게 그쪽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 5% 정도에서 이 면역 치료를 시행하는데, 이건 특별한 직업군이 있어요. 이 제일 많은 직업군이 뭐냐면 옷 관련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이 먼지 쪽 관련되신 분, 그거 말고도 뭐 이제 먼지와 관련된 분들이 많아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직업 쪽으로 뭐 어떤 박스를 만지시는 분도 왔었고요. 뭐 이 광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왔었고, 또 뭐 하여튼 먼지 쪽하고 관련되신 분들은 거의 본인도 원하시고 저도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이제 알러지가 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3대 알러지라고 그러면 이 알러지 비염 말고도 아토피, 천식, 요게 이제 3대 알러지인데, 이 중에 2개 이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처음에 상담 오셨을 때 미리 저보다 먼저 나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약도 알고 뭐 검사도 알고 다 하세요. 그래서 난 끝나면 이 면역 치료 할 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 수술 하시고 만약에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 조금 이 본인이 만족을 못 하시면 이 면역 치료를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비염은 수술, 또 면역 치료, 요걸 이렇게 병행하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가 이제 비염에 대한 설명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비중격 만곡증, 이 가운데 이 축대가 휘어 있는 걸 갖다 말씀을 드릴게요. 이 축대를 갖다 교정하는 게 이비인후과적으로도 당연히 한쪽 숨 쉬는 게 불편하니까 물론 수술을 하는 건데, 자, 저희 병원에서는 지금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성형을 같이 하러 오셨는데, 내가 지붕에다 뭔가를 올려서 높이고 오똑하고 매끈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가운데 받치고 있는 담벼락이 이렇게 휘어 있는데 여기다 올리면 과연 마음에 드실까요?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이 개념은 모르세요. 그냥 오면 성형외과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 거 아닌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형외과에서는 이 지붕만 손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붕을 손대기 전에 바로 이 축대를 제가 똑바로 해드린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근데 과연 이제 어떻게 똑바로 하느냐, 요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비인후과에서 이 비중격 수술을 할 때 요 앞에하고 위에 3분의 1, 요 정도는 전 세계 어딜 가도 손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왜? 지붕 바로 밑에부터 많이 휘었다고 여기다가 망치질 톱질을 해대면 지붕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도 교과서에 요 이상의 비중격은 손대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제가 요렇게만 손대고 요 나머지 휜 부분을 남겨놓고 여기다가 지붕을 맞추셔 이러면 그거는 수술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안 한 거랑 똑같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형 여기서는 비중격의 교정이라는 거는 원래 하질 않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맞춰드리고 하는 건데, 이제 어떤 이비인후과 의사가 학회에다 논문 하나 발표한 게 있는데 요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비밸브란 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가운데 있는 축 비중격이 휘면은 당연히 어느 한쪽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게 천장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더 좁아지고 붓게 되어 있습니다. 비중격이 휜 사람은 당연히 한쪽 비밸브는 좁고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이비인후과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느냐, 우리가 코로 숨을 쉴 때 공기가 이렇게 1, 2, 3층으로 3분의 1씩 공기를 나눠 먹고 들어가는 게 정상생리고 편하다는 걸 일반인들이 모르세요. 근데 이렇게 줘야 편안한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비인후과에 가서 코 성형을 안 하고 만약에 비중격만 수술한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는 무너질까봐 손을 안 댄다, 요렇게만 손댑니다. 숨 좀 덜 쉬면 되죠. 근데 성형을 같이 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이 윗부분, 휜 부분, 비밸브를 교정을 안 하고 성형을 하시면 과연 이게 만족하실까요? 근데 일반인들은 이 개념을 모르시는 겁니다. 근데 요게 왜 지금 이제 이 비밸브라는 게 대두가 되냐면, 비밸브 수술은 이제 이비인후과 병입니다. 근데 의료보험 혜택은 안 되지만 실비보험을 받고 계시면 실비보험에서는 거의 뭐 80%, 90%, 95% 다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미용 수술을 만약에 같이 하시게 되면 결국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술을 같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성형에서 이 지붕을 만지기 전에 제가 이 담벼락, 비중격을 어떻게 똑바로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비중격의 구성은 앞에는 연골, 뒤에 아래는 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관절이 딱 맞아 있으면 절대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환자분들께서 태생기, 부모한테 딱 내가 태어나자마자 몸을 받자마자 이 관절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긋나게 되면 이게 자라면서 이렇게 삐딱선을 타고 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관절 부분이 안 맞으면 이 성장이 보통 15세 정도면 끝나는데요. 이게 이렇게 얇지 않고 이렇게 두껍게 울퉁불퉁 삐쭉빼쭉 이런 상태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이 비중격을 그냥 이대로 똑바로 맞출 수는 절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절개를 넣습니다. 절개를 넣고 여기를 분리시켜서 여기와 여기를 정리하고 뼈 위에다 연골을 요철을 딱 맞춰서 올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뼈 쪼가리들은 버리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 연골은 어떻게든 저희가 이 막대 2개를 만들어서 아까 이 손을 못 댄다는 이 위쪽 이 부분에 쉽게 말하면 이제 이 보강제를 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강제를 대고 실을 넣어서 묶어서 당겨주면 이 부분을 갖다 굳이 뭐 파괴시키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센터 쪽으로 잡아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잡아주고 아까 여기는 분리하고 맞춰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를 다 분리하게 되면 이 흰 부분이 앞으로 항상 남는 부분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남는 부분을 여기 딱 맞춰서 잘라드리고 여기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는 위에는 뭐 손을 대니 못 대니 이 얘기를 굳이 할 필요 없이 이제 전 부분을 다 교정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이제 성형 관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집을 질 때 건물의 이 기둥, 축대를 갖다가 이 철근 H빔을 똑바로 쭉 이제 박아드리고 그 다음에 복도를 확보해드리고 전 거기서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시멘트를 바르고 벽이고 지붕이고 이제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까만 거 꼬매놓은 거 보이실 겁니다. 여기 이제 그림이 살짝은 잘못된 건데 내 코보다 살짝 더 높게 올려야 코끝에 이제 내 연골을 갖다 높여서 코끝을 갖다 이쁘게 만들어 드리는 건데 여기에 뭐 이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벽을 하나 집어넣어서 코끝에다가는 이제 연골을 올려서 코끝을 올려드리는 거고 만약에 여기가 낮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건 성형의사에 따라서 실리콘을 넣는다거나 아니면 뭐 진피, 뭐 이제 연골, 뭐 이런 가루 같은 걸 넣어서도 모양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위에다 이런 보형물을 집어넣을 때 그냥 막 보형물을 넣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있는 벽을 갖다 교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벽보다 조금 더 높은 벽을 옆에다 대고 고정을 해서 여기다 보형물을 올려야 이 보형물의 높이가 올라가고 또 안정성, 고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럼 이 벽의 재료는 뭘 쓰냐 보통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벽의 재료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바로 내 담벼락, 비중격 연골을 잘랐습니다. 저는 아까 여기 이렇게 삐쭉삐쭉 겹치는 이제 쓸모없는 애를 갖다 쓰는 거고 이걸 잘라서 보통 이렇게 대고요. 이거 잘라도 돼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 기역자만 있으면 지지에는 문제가 없어서 다 요거를 많이 쓰십니다. 환자분들이 흔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귀연골 얘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귀연골은 아까 코끝에 올리는 연골, 요걸 쓸 때 만약에 비중격 연골이 모자라 그러면 더 잘랐을 수도 있고요. 비중격 연골이 충분해 그러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비중격 연골의 크기나 굵기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아무래도 여자분이 남자분들보다는 사이즈가 작고 얇은 분들이 많은데요. 이 초수술, 처음 수술하신 분인데도 잘라서 됐는데도 연골이 좀 얇고 작아 이런 경우에는 물론 귀연골을 쓰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요. 그때 이제 보통 많이 쓸 수 있다 그러는 게 늑연골. 네, 내 걸 쓰긴 조금 너무 뭐 시간이나 비용이 부담이 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기증 늑연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증 늑연골, 비중격 연골, 귀연골 뭐 다 쓸 수 있는데 어떤 걸 쓰냐가 중요하진 않고요. 결국 제일 이게 견고하고 좋은 걸 쓰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성형외과 의사들이 뭘 쓰는지는 뭐 그건 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제가 목표하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뼈 위에다 연골을 최대한 똑바로 올려드리면 되는데 이게 이 견고하게 어떤 이 더 구멍이 나거나 이 견고함이 없이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요 부분을 분리해서 요 부분의 요철을 딱 맞춰서 나머지는 통째로 올려야지만 이 위에 올라가는 보형물이 견고하고 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수술하는 목표는 요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이 수많은 이제 코 성형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 휘어 있는 비중격을 요 교정 단계를 갖다가 이 스킵하시고 그냥 요 옆에 대는 거를 이 휜 데다 대고 오십니다. 그럼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연골이 골에 가서 이렇게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휘어 있는 걸 갖다 텐션을 당겨서 여기다 이제 대고 꿰매서 위에다 보형물을 올리는 건데요. 이 실이 나중에 녹습니다. 근데 녹고 나서 이게 물론 버텨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 텐션을 못 버티게 되면 연골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그러는 효과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수술하고 나중에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나서 또 원하지 않는 결과, 뭐 한쪽 코끝이 어떻게 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환자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미용적인 목적에서도 이 비중격, 비밸브의 교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비염, 비중격 망곡증, 비밸브 수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